그렇죠.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지금 이제 8%포인트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긍정평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전주랑 비교해도 긍정평가는 3.3%포인트 떨어져 버렸고 네. 부정평가는 한 5.5%또 늘어났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지금 뭐 데드크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염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중도층의 이탈입니다. 네. 이걸 선거라는 건 자기 지지층에다가 중도층을 얼마나 붙이느냐 이걸로 가지고 이제 선거의 승패가 달린다 뭐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30%밖에 안 됩니다. 아하. 우리 부정평가는 60%가 넘어서 네. 중도층의 빠른 이탈이 눈에 띄고 있고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심지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곧 30%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인적 개편을 해라 그러면서 추가 조언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단순히 지금 4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추세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80대 후반 거의 한 90에서 시작해서 43까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이맘때쯤 저거보다 좀 더 낮았던 아마 저쯤의 지지율이 보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두 전직 대통령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소고기 광우병 사태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사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악성 사건이 일어나서 확 떨어진 게 있었는데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크게 뭐 눈에 띄게 사건 사고라는지 크게 눈에 띄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 같은 측면에서. 네. 근데 지금 80에서 줄줄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등의 모멘텀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럼 이제 박지원 의원처럼 야 이거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이게 잘못하면 30%대 깨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지난번에 6월 달쯤에 이제 지방선거 직후에 한번 진영 개편을 해서 새롭게 다잡고 갔어야 될 타이밍을 한번 놓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청와대 임종석 실장 체제는 집권 1년 7개월을 넘기면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네. 빠르면 빨리 인적 개편을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 경제 악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다. 곧 화상을 입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구 곳곳에 화상이 생기는 냄비 안 개구리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라든지 뭔가 어떤 이른바 혁신이 있지 않으면 네.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죽는다는 얘기를 이제 박용만 회장이 한 거죠. 그리고 박용만 회장의 이야기 중에 주목되는 것이 말은 하지만 앞장서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많은 말들은 나오고 있고 좋은 언어가 많이 나오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주워 담아서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정 전반에 있어서 그런 큰 판의 흐름을 보면서 이걸 정리해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빨리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적 개편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박용만 회장은 지난 9월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에 이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결국은 기업들이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 또 새로운 일에 선뜻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게 만들거나 제한하는 법안은 좀 드러내 주시고 또 활력을 키울 수 있는 법안들은 좀 새로 만들어 주시고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경제 주체들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일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조수진 부장. 네. 사실 이 박용만 회장뿐만 아니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어제 이 쓴소리를 남겼지 않습니까? 네. 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미 사의 표명을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린 겁니다. 네. 여기에서도 역시 쓴소리를 했습니다.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하다. 적폐청산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문회의에서 과연 이런 쓴소리가 듣고 끝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문회의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항상 쓴소리는 나오는데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 3총사의 마지막이죠. 최근에
성공한 치르콘 그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극초음속 무기, 그럼 궁극의 창인데 어떤 방패도 뚫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최근에 극초음속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레이더 장비를 일본에 배치한다.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은 신형 레이더도 이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에 이게 일정한 궤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 위성을 많이 배치를 해서 궤도를 위성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신형 레이더를 하나 개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위성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이제 발견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격하는 부분인데, 레이저 무기를 우리가 탑승에서도 몇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레이저는 비속도로 하기 때문에. 아, 레이저 무기라면 또 요격을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는 한 30km 이상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근접했을 때만 쓸 수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것도 그거 가지고는 이제 막기가 힘든데, 앞으로 기술이 또 발전이 돼가지고 네. 100km, 200km까지 막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이렇게 삼총사, 순항미사일 삼총사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방어 기술이 이 공격 기술을 조금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극초음속 미사일 시리즈로 미국의 심기를 잔뜩 건드려 놓은 이 러시아. 그런데요, 정말 예민해진 이 사자의 코털을 또 건드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가 무려 10,000km 이상을 이동해서 미국의 바로 턱 밑이죠. 베네수엘라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출발한 TU-160 전략 폭격기,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돌아서 10,000km 이상 날아가 미국 바로 턱 밑 베네수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유정 기자, 아니 미국 바로 코앞에까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2대나 왜 간 겁니까? 특히 베네수엘라라고 하면은 미국과는 좀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잖아요. 네, 중남에서 대표적인 반미 성향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도 그 미국에 대해서 대립의 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두 나라 정상이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적인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후에 이렇게 군사적인 협력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날 이 TU-160 2대가 베네수엘라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일까지 훈련을 하고 다시 귀환을 했는데요. 이것은 약간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러시아의 전략 자산 TU-160 장거리 폭격기. 미국 전략 폭격기 중 가장 빠른 폭격기가 B-1B 랜서죠. 바로 죽음의 백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TU-160 폭격기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원래 죽음의 백조라는 이름은 이 TU-160 폭격기가 원조다. 그러니까 미국이 따라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 국장님? 네, 정확히는 미국이 따라한 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 그 오보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최초의 그 폭격기가 나왔던 것은 B-1B 랜서 폭격기가 먼저 나왔고요. 네. 미국이 이런 초음속 폭격기를 만드니까 러시아도 우리도 이런 초음속 가변익, 그러니까 날개가 뒤로 접히는 폭격기를 만들어보자. 네. 라고 해서 나타난 게 저 TU-160인데 네. 저 TU-160의 원래 그 별명은 블랙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체 외부가 하얗지 않습니까? 하얗게 칠해놨나요, 러시아 이 폭격기는요? 네, 저게 이제 핵 공격에서 발생할 수 있을 때 그 전자파로부터 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흰색 도료를 칠해서 저렇게 된 건데, 저렇게 흰색 도료를 칠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기체다. 백조와 같이 아름다운 기체다. 근데 여기에 핵무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네이밍을 한 외신 기자가 그 죽음의 백조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내 모 언론에서 잘못해서 이것을 블랙잭이 아니라 랜서에다가 그 죽음의 백조라는 이름을 잘못 붙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조금 미국에서 자존심 상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원조가 이 죽음의 백조 이름을 갖고 있는 게 TU-160이고 이게 잘못 알려지면서 이게 죽음의 백조로 잘못 알려져 있었군요. 모양이 근데 되게 비슷해요. 이 앞부분과 날개 뒷부분 접히는 것 정말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뭐 날개가 접히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미국이 저 B-1B 랜서를 만든 것이 저 가변익이라는 것은 날개 형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 때문에 아. 고도에 따라서 비행 특성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달리 말해서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면 적 레이더의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즉 낮은 고도에서 저고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 침투 비행이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미국이 저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도 저거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비슷하게 최대한 따라하다 보니까 저런 항공기가 나온 겁니다. 자, 푸틴 대통령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로 이 Tu-160 전략 폭격기도 기필코 사수하려고 노력을 애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요, 바로 이 전략 폭격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폭격 능력 때문입니다. 이 폭격기에는 이 순항 미사일이 12발 이상이나 장착이 돼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바로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한 핵순항 미사일입니다. 자, 그림으로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이 원조 죽음의 백조 Tu-160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핵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데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목표물까지 찾아갑니다. 자동 항법 장치에 실제 지형 사진과 함께 겹쳐보고 그 목표물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가면서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 기술 때문에 오차가 거의 없이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격기에서 발사하고 또 핵탄두를 싣고 있고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런 미사일을 12발 이상이나 한 대가 싣고 다니는 것이죠. 이 국장님,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를 장착한 전략 폭격기군요. 예, 폭격기 자체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네. 여기 탑재되어 있는 KH-101, KH-102 두 가지 미사일이 있는데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미사일에 스텔스 설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사일에 또 스텔스가 예, 도입이 되어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물론 레이더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아서 가뜩이나 이런 순항 미사일은 지면에 바짝 붙어서 오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데 네. 거기에 스텔스 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스텔스 기능까지 도입된 러시아의 이 KH-101 핵 순항 미사일. 굳이 스텔스 기능을 달지 않고도요, 순항 미사일은 레이더를 피해갈 수가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죠. 그리고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범위는 직선 위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선 아랫부분은 낮게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이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도 목표 지점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특징이 있죠. 여기에 또 스텔스 기능까지 장착이 됐다면 와, 이것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저건 대놓고 미국을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대놓고 만든 예,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지상 배치 레이더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 그다음에 조기 경보 위성까지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레이더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즉, 그 저고도로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도 지구 어디서든지 미국은 탐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미국의 레이더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레이더의 사각지대가 없다면 레이더가 볼 수 없도록 만들자라고 네. 해서 스텔스 기능을 입혀버린 겁니다. 이 러시아의 폭격기가 이 시리아 공습작전에 실제로 투입된 적도 있다면서요? 예, 시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작전에 투입이 됐었고요. 네. 그때는 이 KH-101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래식 폭탄까지 굉장히 많이 투하를 하면서 성능을 좀 입증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Tu-160 전략 폭격기, 러시아의 이 전략 폭격기가요, 얼마나 위력 있는 폭탄을 싣고 다니냐면요, 한 대만 출격을 해도 웬만한 중소 국가 하나를 모두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문제는요, 김정모 지장님, 네. 이 러시아 원조 죽음의 백조 폭격기가 우리 한반도 인근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아, 그래요? 우리가 작년 한 1년 전쯤에서 네. 우리가 톱10에서 뭘 보도했습니까? 러시아가 전략 무기들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다가 계속 배치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스스로 방어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 전략 무기를 계속해서 이제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Tu-160 같이 이렇게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있다 그러면 배치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가 보도했듯이 세 가지의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네. 개발이 완료됐다면 Tu-160가 실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아마도 그런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싣고 우리 한반도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뉴스탑10에서는 최근 중국의 전략무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일본의 전략 무기, 항공모함,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리즈, 그리고 전략 폭격기,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은 계속해서 이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